예지몽, 그녀의 알리바이, 히가시노 게이고. 선반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작업장으로 들어서는 다카코의 눈에 기계를 향해 서 있는 사카이 요시유키의 등이 보였다. 베이지색 작업복 등에 감색으로 인쇄된 야즈마라는 글자가 보였다.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모터의 샤프트를 만든다는 것을 남편 다다아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무슨 모터인지는 몰랐지만 남편은 공장 구석에서 2명의 직원과 함께 납품할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다. 장갑을 낀 손의 움직임이 느리다. 얼굴색도 안 좋다. 그러나 그것이 부품의 완성도가 떨어져서가 아님을 다카코는 알고 있었다. 차 드세요. 다카코가 말했다. 다다아키는 가볍게 한 손을 들어 올리고 벽에 붙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 바늘은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선반을 조작하고 있는 사카이에게 말했다. 요시씨, 휴식! 사카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내렸다. 웅웅거리던 모터가 서서히 속도를 떨어뜨렸다. 뭐 맛있는 것 좀 없어? 다다아키가 손을 씻고 테이블 앞에 앉으면서 말했다. 테이블 위의 쟁반에는 모나카가 5개 올려져 있었다. 이 모나카 어제 먹다 남은 거 아닌가? 그렇다며 다카코는 말없이 웃었다. 괜찮아, 나 이거 좋아하니까. 스즈키 가즈오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일을 할 때에는 단 게 제일이야.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나카 지로였다. 그러나 다나카는 모나카를 집으려 하지 않았다. 사카이는 아무 말 없이 다카코가 타준 차를 마셨다. 요시씨, 그 코일 오늘 중으로 보낼 거 아니었어? 다다아키가 사카이에게 물었다. 응, 좀 이따가 보낼 생각이야. 부탁해. 그리고 결제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달라고 말해줘. 말은 해볼게. 사카이는 찻잔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다다아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 잠깐 나갔다 와야겠어. 어디? 다카코가 물었다. 돈 받으러. 돈 받으러? 미수금이 있었어? 아니, 그런 돈이 아니야. 다다아키는 모나카를 집어 반으로 잘랐다. 튀어나온 팥소를 입에 넣었다. 아주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야. 갚겠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 금시초문인데. 경기가 좋았을 때 이야기야. 한때 신세졌던 사람의 아들이라서 여태 아무 말도 못했던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꽤나 성공한 모양이야. 돌려주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 모나카를 차와 함께 먹으며 말했다. 사장, 그거 얼마나 돼? 스즈키가 물었다. 진지한 눈길이었다. 글쎄,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다다아키는 희끗한 수염을 손가락으로 긁었다. 꽤 돼.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스즈키의 입술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곁에서 듣고 있던 다나카의 눈도 부드러워졌다. 요즘 같은 세상에 빌린 돈을 고스란히 다 갚는 사람도 있긴 있네. 당연한 일이야. 스즈키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요즘은 안 갚는 사람도 많잖아. 그래서 은행도 조심스러워하고. 그렇긴 해. 물론 터무니없는 인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지. 다다아키가 정리하듯 말하고 다카코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된 거야. 가서 양복 좀 가지고 와. 다카코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나도 잠깐 외출해야 하는데. 어디? 다다아키의 눈길이 날카로워졌다. 쇼핑하러 아키에의 옷을 좀 찾아보려고. 소풍 갈 때 입을 옷이 없다고 해서. 오늘이 아니라도 되잖아.
그렇지만 내일하고 모레에는 할 일이 많아서. 오늘은 나가지 마. 그렇게 말하고 다다하키는 찻잔을 비우고는 일어섰다. 남편이 이런 태도를 보일 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다카코는 입을 다물었다. 종업원 세 사람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 같았다. 재빨리 찻잔을 비우더니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3시 반 직전에 다다하키는 차를 타고 나갔다. 회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맸다. 그리고 스포츠백을 하나 들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다카코도 외출했다. 지하철 즈키시마역에 도착했을 때가 정각 4시였다. 7시 반까지만 돌아가면 될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8시가 다 되어서였다. 5학년 아키에와 3학년인 고다는 사이좋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다다아키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사온 반찬을 꺼내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늦네. 돈가스를 먹으며 아키에가 말했다. 그러게. 다카코는 맞장구를 치면서 텔레비전 옆에 놓인 시계를 바라보았다. 8시 반이었다. 그 시계가 11시를 가리키는데도 다다아키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번이나 휴대전화의 버튼을 눌렀지만 받지 않았다. 다카코는 2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혼자 기다렸다. 텔레비전 모니터에 뉴스캐스터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캐스터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찡그린 표정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덜컹 뒤에서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키에가 파자마 차림으로 서 있었다. 왜 그러니? 빨리 안 자면 내일 아침에 힘들어. 그녀는 달래듯이 말했다. 아빠 아직 안 왔어? 아무래도 일이 늦어지나 보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자. 그러나 딸은 순순히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뭔가 망설이는 듯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다카코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왜 그러니?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괜찮을까? 아키에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괜찮을까라니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나 이상한 것 봤어. 이상한 거? 다카코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러졌다. 뭔데 이상한 게? 아키에는 얼굴을 들어올렸다. 볼이 평소보다 더 하얘 보였다. 딸은 입을 조그맣게 벌리며 말했다. 불덩어리. 에? 다카코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뭐라고 했니? 도깨비불. 아키에는 아까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깨비불? 어디서? 공장.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데 아빠가 그때까지 공장에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엿보았더니 어둠 속에 아빠가 앉아 있는 거야. 아빠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확 하고 불덩어리가 날아올라서. 설마 아빠가 뭘 태웠겠지. 그러나 아키에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 지금 뭘 태웠느냐고. 그랬더니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냥 도면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 다카코는 등어리가 서늘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왠지 마음에 걸렸어. 아빠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빠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아키에는 불안한 표정으로 텔레비전 옆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다카코가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빨리 자라.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학교 가야잖아. 엄마, 아빠 돌아오면 알려줄 거지? 알았어, 알았다니까. 알려줄게.
다카코의 다짐을 듣고서야 아키에는 2층으로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그 전에 공장으로 이어지는 문 쪽을 바라보며 근데 왜 그런지 기분이 안 좋아 하고 중얼거렸다. 다시 혼자가 된 다카코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마구 바꾸었다. 그러나 지금의 기분을 안정시켜줄 만한 프로그램은 없었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고 말았다. 창으로 비쳐드는 눈부신 햇살에 퍼뜩 제정신을 차렸다. 탁자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던 것이다. 불편하게 잔 탓에 온몸이 구석구석이 쑤시고 머리도 무거웠다. 6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다시 한번 다다아키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벌써 아침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혹시 다다아키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나 눈여겨보았지만 그런 사건은 없었다. 만일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먼저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것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머리 한구석에서 어젯밤에 아키에가 한 말이 떠올랐다. 도깨비불. 설마 그럴 리가. 7시가 되어 아키에가 일어났다. 평소라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다. 아키에의 눈은 조금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 아직도 안 왔구나. 계란을 붙이는 다가코의 등에다 대고 아키에가 말했다. 어디서 술이라도 마시다가 잠들었을 거야. 다가코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돌아오실 거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아무 걱정 마. 그러나 다카코는 이미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거야. 이윽고 고다도 일어났다. 아들은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키에도 동생에게 불덩어리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다음 종업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사장이 어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에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좀 걱정이 되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스즈키가 말했다. 어디서 과하게 마시고 잠들었을 테지 뭐. 사장은 그런 타입이 아니야. 다나카가 그 말을 부정했다. 다카코는 사카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다. 그는 이 공장에서 최고참이다. 오후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면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잠깐 생각한 다음 사카이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다카코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종업원들은 깨름직한 표정으로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다. 9시, 10시, 11시 시계바늘이 움직였다. 점심때가 되어도 다다아키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카코는 차를 끓여 내주기도 하면서 멍하니 기다렸다. 시계만 바라보았다. 오후 1시가 되면 전화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전화할 기회는 오지 않았다. 점심때가 지나 오후 1시가 될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호텔 브리지는 니온바시 하마마스초에 있다. 건물 바로 위를 수도 고속도로가 달리고 하코자키 인터체인지가 코앞이다. 호텔 현관은 기요스 하시로의 면에 있어 바깥으로 나와 오른쪽을 보면 기요스교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아마도 그래서 호텔 이름을 브리지라 지었을 것이다. 작고 오래된 비즈니스 호텔이다. 엘리베이터도 하나뿐이었다. 구산하기는 1층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서 별 맛도 없는 커피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손님도 거의 없었다. 구산하기 씨!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호텔의 지배인 대리 가마다 씨였다. 별로 덥지도 않은데 관자놀이에 땀이 맺혀 있다. 네, 하며 구산하기는 고개를 들었다.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고
가마다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구사나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배인 대리는 할 일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프런트 담당의 눈치를 살피며 구사나기의 맞은편에 앉았다. 저 어떠세요? 어떠냐니요? 그러니까 그 수사 말입니다. 뭐 알아낸 거라도 있습니까? 아직은 뭐라고 하기가 좀...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소문으로는 부인의 알리바이가 없다고. 중년 호텔맨의 말을 듣고 구사나기는 인조 가죽 소파에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 흥미로워하면서 달려들 만한 일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각색해서 흘려보내지요. 그런 쓰레기 정보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저희도 휘둘리고 싶진 않지만 이런 장사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으면 심각할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는 중이니 기다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가마다는 구사나기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방말인데요. 언제까지 저렇게 둬야 할까요? 그건 윗선에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도 아직 조사할 게 남아있고 무슨 문제라도. 그게요. 그런 일이 벌어진 방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여러 가지로 묘한 소문이 퍼지는 법이라서요. 형사님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호텔 어느 방에서 유령이 나온다든지.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종종 듣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상사에게 확인해보죠. 부탁한다며 머리를 조아리고 호텔맨은 물러났다. 둥그스름한 몸매지만 그 등은 메말라 보였다. 구사나기가 담배를 꺼내는데 정면 현관에서 검은 재킷을 걸친 유가와 마나부가 들어서고 있었다. 구사나기는 살짝 얼굴을 찌푸리고 담배를 집어넣었다. 유가와 앞에서 흡연은 금물이다.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학생이 의논할 게 있다고 해서. 의논? 설마 연애 문제는 아니겠지?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유가와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연애 이상의 이야기야.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양쪽 부모가 다 반대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내용이었어. 학생 결혼이란 거군. 왜 자네 같은 사람한테 의논하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충고해줬는데? 구사나기는 방긋 웃으면서 물었다. 내가 부모라도 반대하겠다고 말해줬지. 그게 뭐야? 자네 생각보다 사고방식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나라면 부모의 반대 정도로 물러서지 않는 힘을 보여주라고 말했을 텐데. 낡고 새롭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통계적인 사고로 이야기했지. 통계적 사고? 빨리 결혼해서 후회하는 사람과 더 빨리 결혼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느냐는 통계. 구사나기는 젊은 물리학자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런 걸 통계로 따지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재미있느냐고 묻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자, 그럼 현장을 한번 볼까? 커피 안 마셔도 돼? 사양할래. 이 냄새로 추정하건대 그리 좋은 콩으로 뽑은 커피가 아니야. 코를 벌름거리면서 유가와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늘 인스턴트 커피만 맛있는 주제에. 속으로 중얼거리며 구사나기는 그 뒤를 따랐다. 현장은 807호실 트윈 룸이었다. 피해자 야즈마 다다아키는 13일 오후 3시 50분경에 체크인했어. 벨보이의 안내를 받지 않고 혼자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 그 후 아무도 야즈마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 살아있는 모습을 말이야. 방 입구 옆에 서서 수첩을 보며 구사나기가 설명했다. 이 호텔의 체크아웃 타임은 오전 11시.
그런데 다음날 그 시각이 되어도 이 방에 손님이 나오지를 않는 거야.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12시 조금 전에 호텔 사람이 보러 갔지.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고, 호텔맨은 안쪽 침대 위에 큰 대자로 누워있는 남자를 보았다. 한눈에 잠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목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손님의 피부색도 정상이 아니었다. 교살이야. 가느다란 끈 같은 것으로 단숨에 졸라버렸어. 다툰 흔적은 없어. 피해자는 수면제를 마시고 잠든 듯해. 수면제? 캔커피에 탄 것 같아. 방의 창가에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2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캔커피와 재떨이가 있었다. 야지마 다다아키를 해부한 결과에 기초하여 2개의 캔커피를 조사해보니 한쪽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다. 또한 캔커피는 복도에 있는 자판기에서 빼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13일 오후 5시에서 7시. 이건 믿어도 좋아. 피해자는 오후 3시경에 모나카를 먹었는데 그 속에 든 팥소의 소화 상태로 출원한 거니까. 덧붙여 구사나기는 야지마 다다아키가 빌려준 돈을 받으러 집을 나섰다는 것, 호텔은 야마모토 고이치라는 이름으로 예약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그는 유가와 마나부가 입이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의논할 때에는 사실 그대로 다 알려준다. 그것만으로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살풍경한 실내를 둘러보고 유가와가 말했다.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범인일 테지. 돌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 호텔로 불러내 죽인 게 아닐까? 물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런 인물이 떠오르지를 않아. 조사 방법이 안 좋았을 거야. 어쨌든 자네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단순 교살 사건에 물리학자의 두뇌는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문제는 바로 그거야. 단순한 교살치고는 2가지가 마음에 걸려. 구사나기는 손가락을 2개 내밀었다. 내민 채 그 손가락을 아래로 향했다. 하나는 침대 옆에 아래쪽 카펫을 잘 살펴봐. 유가와는 발걸음을 옮겨 허리를 숙였다. 탄 자국이 있는데? 그렇지. 바닥에는 베이지색 카펫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폭 1cm, 길이 5cm 정도의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호텔 사람의 말로는 이 사건 전에는 없었다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호텔이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경찰을 상대로 그런 의미도 없는 거짓말을 하겠어? 그건 그렇다 치고 다른 하나는 뭔데? 이거야. 구사나기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실은 이런 걸 일반인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데. 사진을 본 유가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진이네. 참고 봐줘. 우리는 이걸 실물로 봐야 하는 처지니까. 교살흔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러나 보통의 교살흔과는 달랐다. 졸린 자국을 따라 피부가 갈라져 있었다. 당연히 거기서 피가 흘러나왔다. 피부가 갈라질 정도로 세게 졸랐다는 말이네. 하고 유가와가 중얼거렸다. 아냐, 보고서를 읽어보니 그게 거의 찰과상이라는 거야. 가느다란 끈을 피부에 대고 옆으로 당길 때 생기는 그런 흔적이라고 해. 보통의 교살에서는 이런 흔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가? 절대로. 구사나기가 힘주어 말했다. 유가와는 짧게 신음을 하더니 사진을 든 채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시체가 누워있던 침대였다. 감식 작업은 벌써 끝났으니 괜찮긴 하지만 어떻게 조금 전까지 시체가 있던 자리에 누울 수 있는지 구사나기는 물리학자의 대범한 행동에 놀랐다. 그래서
현재 이렇다 할 용의자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로군. 없지는 않아. 구산하기는 앞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했다. 우리가 가장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부인이야. 부인? 동기는? 보험금. 아, 피해자가 거액의 생명보험에 들었었어? 5개 회사에 가입했어. 총액이 1억엔도 넘어. 그렇다면 좀 수상하다고 봐야겠네. 유가와는 800일을 하고 구산하기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연히 자네들은 엄하게 그녀를 추궁했을 테지. 엄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지. 느낌은? 냄새가 나. 구산하기는 솔직하게 말했다. 부인은 당일 오후 4시에 외출을 했어. 귀가한 게 8시경. 쇼핑을 하러 나갔다고는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실치 않아. 5시경에는 긴자의 백화점에서 아이 옷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점원의 증언으로 사실임이 밝혀졌어. 7시까지나 다른 백화점 지하식품점에서 등심 커틀렛과 크로켓을 산 것도 점원이 기억해. 그런데 그 사이에 알리바이가 없는 거야. 긴자에서 이 호텔까지는 택시를 타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거야. 범행은 10분 정도면 충분하고. 본인은 뭐라고 하는데? 커피숍에서 차를 마셨다고 하는데 어느 가게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계산서도 없고 가게에 관한 기억도 왔다 갔다 해. 유가와는 다시 벌렁 드러누웠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긴자의 백화점이라면 평일이라도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런데 어린이 옷 매장이나 식품점의 점원이 어떻게 그 사람을 기억하지? 어린이 옷 매장에서 작은 셔츠를 하나 사는데 약 1시간이나 소비했으니까. 그러다 결국은 사지 않았다는 거야. 점원의 말로는 너무 짜증나는 손님이라 기억한다고 하더군. 등심 커틀릿의 경우는 폐점 시간이 다 되어 디스카운트를 시작할 때까지 가게 앞에 서 있어서 기억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그런 알리바이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 중요한 건 그 이전의 알리바이니까. 구산하기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유가와는 묵묵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구산하기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이윽고 유가와가 말했다. 피해자의 집으로 안내해 줄 수 있어? 얼마든지. 구산하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흥미가 좀 일어? 내가 흥미를 느끼는 점은 유가와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 부인에게 알리바이가 없다는 사실이야. 왜 알리바이가 없을까? 야즈마의 공장에서는 3명의 남자가 제각기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스즈키와 다나카, 가장 나이가 많은 사카이. 볼링 선반에서 금속판에 구멍을 뚫고 있던 스즈키가 구산하기를 보고 입술을 비틀었다. 또 왔어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용건이 있어서? 아니, 오늘은 딱히 용건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공장 안이나 한번 둘러보려고요.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방해는 하지 마시오. 아무리 불경기라지만 우리도 할 일이 있으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구산하기는 웃으며 말했다. 스즈키가 유가와 쪽을 힐끗 보고는 혀를 찼다. 부인이 오늘도 경찰에 불려갔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요?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확인. 정말 이상하잖아. 당신 설마 부인을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헛다리 짚은 거야. 부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가즈! 안쪽에서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카이였다. 쓸데없는 말 말고 일이나 계속해. 네. 스즈키는 가볍게 손을 들어 올리고는 볼링 선반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 다음 구산하기 쪽을 힐끗 보더니 당신들 때문에 야단을 맞았다고 불평하는 듯 큰 소리로 혀를 찼다. 구산하기는 유가와와 나란히
공장 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자신도 이 공장 안을 둘러보는 이유를 잘 몰랐다. 유가와가 보고 싶다고 해서 왔을 따름이다. 공장에는 공작기계와 복잡한 전기장치들이 늘어서 있었다. 예전에는 더 많은 종업원이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직원이 바로 이 사람들이겠지. 이들의 알리바이는? 걸으면서 유가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확인했지. 세 사람 다 알리바이가 있어. 젊은 두 사람은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 이웃 사람의 증언도 있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카이는 거래처에 물품을 가져다 주러 갔었고, 사이다마에 있는 회사인데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편도 1시간 반은 걸려. 그 회사를 나선 게 5시 반, 7시 지나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 호텔 브릿지에 들를 여유가 없었지. 유가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종업원 다나카는 하얀 플라스틱 탱크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복잡하게 생긴 2개의 용기를 붙여서 하나의 용기로 만드는 것이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의 둘레를 열로 녹여서 순간적으로 붙인다. 이른바 용접이다. 테두리를 가열하는 것은 납작한 국수처럼 가늘고 평평한 히터를 사용한다. 히터는 용기의 테두리 형태에 맞게 구부러져 있었다. 와, 정말 멋지게 맞추는군요. 다나카의 뒤에 서서 유가와가 감탄한 듯이 말했다. 테두리에 딱 맞춘 히터를 사용하면 모든 부분을 동시에 그리고 똑같은 정도로 녹일 수 있겠네요. 이건 우리 공장의 주특기 종목이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자동차의 윈도 워셔액을 넣는 탱크. 이건 시작품이요. 호 하고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리학자가 현장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자 구산하기는 그가 사건을 까맣게 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유가와의 눈이 전방의 벽을 바라보다가 순간 멈추었다. 저건... 구산하기도 그쪽을 바라보았다. 벽에 142폰이라는 붓글씨가 걸려 있었다. 사장이 쓴 겁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사카이가 서 있었다. 그렇습니까? 구산하기가 대답했다. 무슨 뜻이죠? 142폰이란 말. 사격이요. 사카이는 손가락으로 권총을 만들어 쏘는 신용을 했다. 그 정도 집중력으로 일을 하라는 뜻이죠. 아, 야지마 씨가 사격을 하셨어요? 글쎄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해낸 말일 겁니다. 구산하기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깨름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왜 사격에 비유했을까? 그런데 말이요. 사카이가 장갑을 벗으면서 구산하기와 유가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까 가즈가 말했듯이 쓸데없이 부인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딱히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구산하기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카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짓말 말아요. 잘 들어요. 그날 사장은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다면서 나갔단 말이요. 그런데 왜 부인을 범인 취급하고 그래요? 야지마 사장을 불러낸 사람은 다른 인물일지 몰라. 옆에서 유가와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 인물이 부인에게 의뢰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사카이는 잠시 유가와를 노려보다가 후 하고 숨을 토해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당신들이 그 부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요. 하청에 하청을 받아 열심히 일해서 이런 공장까지 만들어낸 사람들이요. 얼마나 서로를 믿고 열심히 일했는지 나는 잘 알아요. 절대로 서로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오. 대답할 말이 없어 구산하기는 입을 다물었다. 유가와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오. 부인이 돌아올 시간이에요. 집에 돌아왔는데 형사 얼굴이 보이면 기분이 어떻겠소? 사카이의 말투에는
저기가 담겨 있었다. 야즈마 공업을 나서자마자 유가와가 툭 한마디를 던졌다. 역시 장인은 대단해. 그 기술이라고 해야 하나? 예술혼이라고 해야 하나? 컴퓨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지라고 해야겠지. 그건 그렇고 뭐 알아낸 거 없어? 알아낸 거? 시침이 떼지 마. 내가 왜 자네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구사나리가 조금 짜증 섞인 소리로 말하자 유가와는 방긋 웃었다. 그리고 바지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것은 두께가 2~3mm, 길이가 몇십 센티미터쯤 되는 끈이었다. 하얀색으로 한쪽 끝이 둥그런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공장의 구석에 떨어져 있었어. 아, 어느새. 구산아기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단순한 끈이 아니라 실 같은 것을 몇 겹 합친 것이었다. 뭐야 이건? 아직은 모르겠어. 자네가 보기에 시체의 목을 조른 흔적과 이 끈이 일치할 것 같지 않아? 유가와의 말을 듣고 구산아기는 시체를 떠올리며 다시 끈을 살펴보았다. 아마 일치할 거야. 그렇다면 재미있어 아주. 그러면서도 물리학자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야즈마 다카코가 갑자기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꼭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수사본부가 설치된 히사마스 경찰서까지 스스로 나와 수사관에게 계산서를 한 장 내밀었다. 사건 당일 들렀다는 커피숍에서 받은 것이라고 했다. 없어졌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핸드백 구석에 박혀 있더라는 것이다. 13일이고 오후 6시 45분에 계산했음을 알려주는 숫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가게 이름은 루프랑. 구산아기는 시간을 내어 후배 형사를 데리고 확인 조사를 나갔다. 루프랑은 긴자 3가에 있었다. 빌딩 2층에 자리 잡은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중앙로가 내려다 보였다. 인테리어나 장식품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웠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는 야즈마 다카코의 말을 듣고 서민적인 경양식집을 연상하고 있던 구산아기는 조금 의외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알기 쉬운 장소를 잊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했다. 아, 이소님, 네 왔었습니다. 햇볕에 그을은 얼굴에 하얀 셔츠가 잘 어울리는 젊은 매니저가 구산아기가 내미는 사진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 야즈마 다카코의 사진이었다. 분명해요? 네,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군요. 매일 많은 손님들이 올 텐데. 저희도 이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매니저가 말했다.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요. 두고 간 물건?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카운터로 가더니 작은 종이봉지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구산아기 앞에서 그 내용물을 꺼냈다. 그것은 낡은 콤팩트였다. 이걸 자리에 두고 가셨습니다. 언젠가 오실 것 같아서 보관해두고 있었어요. 저희가 본인에게 전해주도록 하죠. 아, 그래 주신다면 감사하고요. 그런데 구산아기가 말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젊은 매니저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분명 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다. 사실은 그날 사소한 트러블이 있어서 말입니다. 하긴 트러블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요. 뭔데요? 구산아리가 묻자 매니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얼굴을 가까이 댔다. 이 손님의 차에 벌레가 들어갔습니다. 벌레요? 작은 모기입니다. 1~2cm쯤 되는. 아이스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소란을 피웠습니까? 아니라고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다. 옆을 지나가는 저를 조용히 불러서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다른 손님에게 들키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고요. 물론 아이스티도 새로 내드렸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왜 야즈마 다카코는 그 일을
경찰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구산하기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설령 가게 이름이나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싶었다면 당연히 했어야 할 말이었다. 그때 막히다가 점장에게 말했다. 그런 경우는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래야겠지만 손님께서 꼭 지불해야겠다고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받고 말았습니다. 꼭 지불해야겠다고. 구산하기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손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손님은 계산서를 받고 있었다. 부인은 계산서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게를 나선 후 구산하기는 야지마의 집으로 향했다. 다카코는 집에 있었다. 콤팩트를 보여주자 부인은 표정이 밝아졌다. 아, 참, 커피숍에서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만 한참 찾았네요. 구산하기는 내친 김에 아이스티에 모기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확인해 보았다. 그녀는 방금 기억이 떠올랐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 생각이 안 났는지 모르겠네. 네, 맞아요. 작은 모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입에 대기 전에 발견해서 괜찮았지만요. 그 일을 빨리 떠올렸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구산하기는 슬쩍 그렇게 말을 던져 보았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얼이 빠져 있어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 그녀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구산하기가 야지마의 집을 나서는데 앞에서 아키에가 걸어오고 있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구산하기는 문득 이 소녀에게 아무 말도 들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안녕? 하고 말을 걸었다. 아키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 지금 학교가 끝난 거니? 웃는 얼굴로 그가 물었다. 범인은 잡았어요? 아키에가 딱딱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른스러운 말투였다. 열심히 수사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줘. 그러자 소녀는 조금 토라진 표정을 지었다. 어른들은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혹시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니? 아키에는 구산하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절대로 안 믿을걸요?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믿을게. 구산하기의 말에 소녀는 조금 망설이는 눈치를 보였다. 그러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들어보니 어른이라면 누구도 믿지 않을 내용이었다. 구산하기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불덩어리? 도깨비불? 잘못 보았을 것이다. 사건과는 관계없어.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구산하기의 보고를 들은 마미야 경부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야지마 다카코의 알리바이는 완벽 그 자체였다. 외출해서 돌아올 때까지의 행동이 거의 증명되었다. 물론 2, 30분 정도의 공백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그 시간으로는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어. 그 여자에게서 분명히 냄새가 났었는데 말이야. 마미야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경부가 그녀를 지목한 것은 알리바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야지마 다다아키에게 걸린 보험금의 태반이 요 몇 달 사이에 계약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콤팩트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스티에 모기가 들어간 것은 누구라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니까요. 알리바이를 캐물었을 때 맨 먼저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깜빡했다는데야 어떡하겠어. 불퉁한 표정으로 마미야가 말했다. 혹시 남자 공범이? 그것도 수사본부 내부의 유력한 추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카코의 주변에서는 그럴듯한 남자가 나오지 않았다. 야지마 공업 종업원들의 혈액형은 A가 2, O가 1, B형은 없어요. 마키다가 말했다. 현재 범인의 혈액형은 B형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있던 재떨이의 담배 꽁초에서 추출한 것이다. 피해자 야지마의 혈액형은 O이고 게다가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
이 담배꽁초가 범인의 유일한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캔커피가 2개 놓여 있었지만 한쪽 캔에는 지문을 닦아버린 흔적이 있었다. 문 손잡이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현장에는 야지마 다다하키의 스포츠백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회사의 파일이 들어있을 따름이었다. 이날 구사나기는 경찰서 옆에 라면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유가와였다. 어때? 그 이후로 뭐라도 건진 게 있어? 유가와가 느긋하게 물었다. 어려워. 야지마 다카쿠에게 생각지도 못한 카운터 펀치를 먹고 말았어. 구사나기는 그녀의 알리바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정말 재밌어. 유가와는 흥미를 느끼는 듯 했다. 이제 슬슬 트릭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는군. 구조? 구사나기는 휴대전화를 고쳐 잡았다. 자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일 밤 우리 연구실로 와. 사람 애간장 태우지 말고 지금 말해줘.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 그럼 내일 봐. 잠깐. 구사나기가 급하게 불렀다. 자네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들어볼래? 내용에 따라서 틀림없이 듣고 싶을걸? 불덩어리 이야기니까. 그렇단 말이지. 어때? 듣고 싶지? 구사나기는 아키에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정말 멋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유가와는 수화기 건너편에서 그렇게 말했다. 내일이 정말 기다려져. 어이. 구사나기가 불렀지만 전화는 끊어지고 말았다. 밤에 대학 캠퍼스가 이렇게 음침할 줄 몰랐다고 중얼거리며 구사나기는 데이토 대학 공학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학생 시절에 이런 시간까지 캠퍼스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았다. 늦게까지 배드민턴 연습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오로지 체육관 안에만 있었다. 물리학과 제13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는 벌써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복도에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다. 새삼 자연계 학생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가와는 싸구려 머그컵을 한 손에 들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컵 속의 내용물은 말할 것도 없이 인스턴트 커피일 것이다. 마침 세팅을 끝내고 한숨 돌리던 참이야. 자네도 커피 한 잔 마실래? 아니, 됐어. 구사나기는 가볍게 손사래를 치고 옆에 있는 작업대를 바라보았다. 마네킹에 상반신이 누워있었다.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지 뭐. 피해자인 야지마 다다하키. 조명 효과를 연구하는 팀한테서 빌려왔어. 알아낸 거라도 있어? 알았다고 할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고나 할까? 뭔데? 빨리 좀 말해봐. 유가와는 머그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 쪽으로 다가갔다. 이 마네킹 꽤나 무겁더라고. 상반신만 해도 이 지경인데 하반신까지 빌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유가와는 구사나기 쪽을 돌아보았다. 마네킹이 이 정도니 진짜 사람이라면 더 힘들겠지. 피해자는 체격이 꽤나 건장한 데다 마네킹처럼 딱딱하지도 않아. 침대에 눕히려면 땀 좀 흘렸을 거야. 구사나기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현장의 상황으로 단순히 추리하자면 야지마는 범인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던 거야. 물론 의자에. 그런데 수면제가 든 커피 때문에 잠들어 버렸을 테지. 그 다음에 범인에게 교살되었어. 그러나 유가와는 검지를 세웠다. 왜 범인은 굳이 야지마를 침대에 눕혔을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의자에 앉아 잠들어버린 야지마의 목을 그 자리에서 졸라버리면 될 텐데. 구사나기는 입가를 손가락으로 긁적거렸다. 듣고 보니 그렇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불가사의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야. 범인은 왜 테이블 위에 캔커피를 치우지 않았을까? 지문을 닦아낸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지고 가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재떨이 속의 꽁초도 그래. 범인이 깜빡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그렇다면 뭔데? 구산아기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가와는 안경을 벗어 흰 가운 자락으로 렌즈를 닦은 후 다시 썼다. 내 추리는 이래. 침대에 누운 것은 야지마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캔커피나 꽁초의 주인은 존재하지 않아. 전부 그가 준비한 거야. 다시 말해, 야지마 다다아키는 살해당한 게 아니야. 타살을 위장한 자살이라는 거지. 자살? 구산아기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농담이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자살이 돼? 그냥 평범하게 해석했을 뿐이야. 그 결과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가족과 종업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선택한 거야.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미만의 자살로는 보험금을 탈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돼. 나는 여태껏 많은 시체를 봤지만 자기가 자기 목을 졸라 죽은 시체는 보지 못했어.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 않겠어. 예를 들면 젖은 수건으로 목을 조르면 의식을 잃은 후에도 조르는 힘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목숨이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있어. 그렇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야. 이 건은 교사름만 봐도 절대로 스스로 목을 졸라 죽은 게 아니야. 이번 사건은 예외 중에 예외라고 할 수 있어. 야지마 다다아키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목을 졸라 죽은 거니까. 구산아기는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중얼거렸다. 유가와는 가운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어제 야지마 공업에서 주운 끈이었다. 이 끈의 정체를 알아냈지. 뭐일 것 같아? 몰라. 그러자 유가와는 책장 건너편으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그의 손에는 의외의 물건이 있었다. 그건... 이 끈의 정체는 양궁에서 사용하는 현이었어. 자세히 봐. 똑같지? 활에는 가느다란 시위가 팽팽하게 걸려 있었다. 야지마 공업의 공장에서 주운 것과 비교해보니 똑같았다. 끈의 끝에 달린 조그만 고리는 활에 걸기 위한 것이었다. 공장 벽에 142폰이라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잖아. 그 말은 활 쏘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야. 옛날 양궁부에 있던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어. 야지마 다다아키의 경력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될 거야. 80% 이상의 확률로 활을 쏘아본 경험자일 테지, 아마도. 조사해보지. 그렇지만 이런 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걸.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게. 보면 알겠지만 양쪽에서 강한 힘으로 당기면 시위가 팽팽해져. 나는 야지마 다다아키가 이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을 졸랐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어. 문제는 그 방법이야. 유가와는 작업대로 돌아가더니 마네킹의 정수리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활을 내려놓았다. 또한 현이 마네킹의 목 부근에 닿도록 위치를 조절했다. 활과 현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형태였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기서 또 하나의 활이 등장하는 거야. 유가와는 작업대의 서랍을 열더니 새롭게 하나의 현을 꺼냈다. 다만 이 현은 현재 매달려 있는 시위보다도 30cm 정도 더 길어. 양궁부에 가서 특별히 만들어 달라고 했지. 노련한 선수는 재료가 되는 가느다란 현을 사서 자신에게 맞는 시위를 만들 수 있어. 물론 이걸 만들어준 부원도 이렇게 긴 것은 처음 만들어 본다고 했지만 유가와는 긴 현의 한쪽 끝을 활의 한쪽에 걸고 마네킹의 목을 빙글 한 바퀴 돌린 다음 다른 한쪽 끝을 활의 반대쪽에 걸었다. 길이는 약간의 여유를 두는 정도로. 이렇게 활에는 2개의 시위가 걸려 있어. 그렇지만 현재 활을 휘게 만드는 것은 짧은 시위야. 이런 상태에서 만일 이 짧은 시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유가와가 구산아기에게 물었다. 어떻게 되다니? 당연히 활은 팽팽해지려 하겠지. 그렇지만 또 하나의 시위가 매달려 있다면 이번에는 그쪽 시위에 활의 힘이 걸리겠지. 시위가 팽팽해진다는 것은 마네킹의 목이 졸린다는 말이고. 이제 알았냐고. 유가와는 빙긋 웃었다.
야지마가 이런 장치를 만든 다음 스스로 짧은 시위를 잘랐다는 말인가? 그래도 죽었을 테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죽도록 장치를 해둔 거지. 짧은 시위가 자동적으로 잘리겠다는 말이로군. 타이머 같은 걸 사용해서. 그래, 타이머를 사용했을 테지. 그렇지만 문제는 자르는 방법이야. 나도 그 문제에 대해 정말 골치를 썩였어. 왜냐하면 양궁에 사용할 정도니까 시위의 소재는 아주 질기거든. 커터 나이프나 가위로 자를 수야 있겠지만 그걸 자동적으로 자르려면 아주 복잡한 또 하나의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해. 간단하고 부피도 작은 장치를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해봤지. 자네라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겠지. 내가 생각해냈다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닐 거야. 힌트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공장에서 주운 끈을 다시 한번 집어들었다. 이 끝의 절단면은 아마도 야지마 다다아키가 뭔가 실험을 한 결과로 나온 걸 거야. 그래서 절단면을 관찰해봤지. 그랬더니 역시 나이프로 절단한 흔적은 아니었어. 현미경으로 살펴보았더니 실 한 올 한 올의 끝이 둥글어. 그래서 어떤 장치인지를 알아냈지. 어떤 장치인데? 열이야. 열? 이 현의 소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야. 기계적인 강도는 있지만 열에는 약해. 즉, 녹여서 끊어버리는 게 가장 빨라.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열을 가할 것인가인데, 유가와는 작업대 구석에 놓여있던 전기 코드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끝에는 5cm 정도의 금속 막대기가 달려있었다. 이걸 사용하는 거지. 끝에 달려있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그렇지만 구산하기는 본 적이 없는 것이라 고개를 갸웃했다. 야지마 공업에서 봤잖아. 윈도우 워셔에게 탱크를 만드는 데 사용하던 히터. 그 히터를 짧게 자른 거야. 생각이 났다. 다나카가 사용하던 기계이다. 유가와는 벤치로 히터의 뿌리 쪽을 잡고 팽팽한 시위에 가볍게 대보았다. 야지마 다다아키는 이 상태에서 히터를 고정시킬 수 있는 간단한 기구를 마련해 두었을 거야.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이렇게 들고 있도록 하지. 또한 본래는 타이머를 사용했을 테지만 준비된 게 없으니까 구산하기 타이머를 활용하지 뭐. 구산하기 타이머? 내가 신호를 보내면 히터에 연결된 코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줘. 유가와가 시키는 대로 구산하기는 코드의 플러그를 들고 콘센트 곁에서 준비 자세를 취했다. 위험하니까 화리는 다가가지 말고 잘 지켜봐. 알았어. 좋아, 됐지? 스위치 온. 신호에 따라 구산하기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찔러 넣었다. 그러자 유가와가 들고 있는 히터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야지마 공업에서 본 것과 같은 색이었다. 시위가 잘릴 거야. 유가와가 소리를 높였다. 그 직후 탕 소리와 함께 활과 마네킹이 한번 움직였다. 아까까지 팽팽하던 시위가 잘려 아래로 축 늘어졌다. 그 대신에 다른 시위가 팽팽해져 있었다. 그 현이 마네킹의 목을 졸랐다. 눈을 떼지 마. 다음이 있으니까. 히터는 여전히 열을 뿜어내고 있다. 그 열은 남은 또 하나의 현도 녹이고 있었다. 격한 소리와 함께 활이 작업대 위에서 튀었다. 그와 함께 잘린 시위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 끝의 불이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스위치 오프 구산하기. 유가와의 말대로 구산하기는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았다. 유가와는 여전히 뜨거운 히터를 조심스럽게 개수대로 가지고 갔다. 지금 그게 불덩어리의 정체? 구산하기가 중얼거렸다. 사건 전날 야지마는 마지막 실험을 했던 거야. 그걸 아키히짱이 목격한 거고. 호텔에 카펫이 탄 것도 불에 탄 시위의 끝 때문이었겠지. 그리고 유가와는 마네킹의 목을 가리켰다. 여길 봐. 손가락이 가리키는 부분을 보고 구산하기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말았다. 마네킹의 목에는
날카로운 찰과상이 나 있었다. 그건 분명 졸은 흔적이 아니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두 번째 시위가 잘리면 이젠 활의 힘을 막아주는 게 없으므로 활이 똑바로 펴져 그 힘으로 목에 감긴 현이 단숨에 빠지게 돼. 그 마찰로 이런 상처가 생기는 거지. 야지마의 목에 난 상흔도 그게 원인이었군. 구사나기는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어때, 구사나기 영사? 유가와가 물었다. 성공적인 실험에 만족스럽다는 듯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렇지만 현장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어. 물론 공범자가 처리했을 테지. 아주 거창한 장치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 복잡하지 않아. 이 활만 해도 세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으니까 스포츠백에 가볍게 넣을 수 있을 테고. 공범자가 있었단 말이지. 그럴 거야. 99.9%의 확률로. 구사나기는 생각해 보았다. 그 호텔이라면 밤에 접근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야즈마 다다아키와 공범자가 사전에 방 열쇠를 숨겨둘 장소를 정해두지 않았을까? 공범자는 그 열쇠를 찾아내서 바로 방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유해에 손을 대지 않고 모든 장치를 회수한다. 그냥 두어서는 야즈마 다다아키의 가방이 텅 비어버릴 것이므로 지참한 파일 등을 넣어둔다. 공범자라면 다카코일까? 구사나기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 유가와가 물었다. 아니라는 건가? 난 야즈마 다다아키가 부인에게는 절대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봐. 이야기하면 말릴 게 뻔하니까. 그렇다면 그 사내인가? 사카이 요시유키의 얼굴이 구사나기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럴 테지. 누구보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수상쩍어. 좋아. 구사나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유가와, 이 실험을 우리 과장한테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 뭐. 반드시 필요해. 구사나기는 쟁걸음으로 연구실을 나섰다. 구사나기의 말을 듣고 마미야 경부는 경탄했다. 경부만이 아니라 다른 수사관들도 충격을 받은 듯했다. 곧 야즈마 다다아키의 경력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유가와가 단언했듯 그가 학생 시절부터 약 10년간 양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시내의 모 스포츠숍을 조사한 결과 그가 시위의 재료를 사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러나 수학이라 해봐야 그것뿐이었다. 유가와가 실험한 것과 같은 일이 호텔 안에서 벌어졌음을 증명할 만한 어떤 물증도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야즈마 공업의 공장에는 실험을 충족시켜줄 모든 도구가 갖추어져 있었다. 히터, 타이머, 전기 코드 등이다. 그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수사관들이 초조해하는 가운데 시간만 흘러갔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구사나기는 유가와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그 실험을 본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렇다면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로군. 구사나기의 말을 듣고 유가와가 말했다. 그것보다 우리의 역할이 끝났다는 느낌이야. 그 다음은 이과 형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군. 보험 사기 사건이라는 것이겠지. 유가와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 표시된 복잡한 이미지의 의미를 구사나기는 알 수 없다. 활은 발견되지 않았어? 야지마의 집에서 케이스만 나왔지.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활은 사라지고 없어. 아마도 사카이가 처분했을 테지. 장치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이라면 신중하게 했을 거야.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는 표정으로 유가와가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참으로 모를 건 야지마 다카코야. 그녀가 정말로 다다아키의 자살과 아무 관련이 없을까? 다카코의 주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렇지만 사건과 관련되었을 법한 미심쩍은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을 거야. 그렇지만 그녀의 공이 컸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공? 구산하기는 유가와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뜻이야? 유가와는 의자를 빙글 돌려 구산하기 쪽으로 몸을 틀었다. 야즈마 다다아키는 이번 계획을 부인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몰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야즈마와 사카이의 분위기를 통해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지 않았을까?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 자살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왜 말리지 않았을까?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겠지. 하지만 그런 말을 못할 정도로 그녀도 궁지에 몰려있지 않았을까? 유가와의 말에 구산하기는 반론하지 않았다. 야즈마 공업이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수사로 밝혀졌다. 오히려 그녀는 목숨을 건 남편의 계획에 자신도 어떤 식으로든 협력하려고 했어. 그게 바로 그 알리바이였고. 유가와가 말을 이었다. 자네 말에 따르면 그녀는 3군데에서 알리바이를 만든 셈이지. 그래. 처음은 어린이 옷 매장, 다음은 커피숍, 마지막이 지하 식품점. 왜 3군데로 나누었을까? 그건... 구산하기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 추리는 이래. 그녀는 남편이 몇 시경에 자살할 생각인지 몰랐어. 사카이 요시유키가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시간 내에서일 거라는 느낌뿐이었지. 그게 4-5시간은 될 것이므로 도저히 한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럴까?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 유가와가 검지를 세웠다. 알리바이가 없는 시간대를 자세히 구분할 수 있게 한 거야. 형사들은 다다아키의 사망 추정 시각을 오후 5시에서 7시로 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알리바이를 조사했어. 그래서 그녀는 커피숍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은 거야. 그녀의 목적은 일단 경찰의 눈을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것이었어. 만일 7시 이후에 알리바이를 물었더라면 그녀는 지하 식품점의 알리바이를 감추었을 테지. 그렇게 해서 경찰의 눈길을 충분히 자신에게 끌어들인 다음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알리바이를 주장한 거란 말이군. 그녀의 작전에 걸려든 것 같은 생각 안 들어? 유가와의 안경 너머 눈동자에 심술궂은 빛이 번뜩였다. 부정하기는 힘들겠어. 구산하기는 솔직히 인정했다. 그녀에게 눈길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초동수사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어. 예를 들면 목격자 탐문이다. 수사관들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호텔 주변에서 수상쩍은 사람을 본 사람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다. 공범자 사카이가 움직인 것은 그날 깊은 밤이었기 때문이다. 당하고 말았어. 아무렴 어때? 유가와가 가볍게 말했다. 나는 보험금이 지불되기를 바라. 1년 이내의 자살이건 아니건 야즈마 가문이 집안의 기둥을 잃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범죄야. 룰 위반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1년이라는 수치에 무슨 의미가 있어? 유가와의 반문에 구산하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룰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때였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마키다였다.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는 연락이었다. 출동이야. 구산하기가 일어섰다. 이번에는 여기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유가와의 목소리를 등으로 받으며 구산하기는 연구실을 나섰다.